아 진짜 찍기 싫었는데 이거 언제 다 찍냐. 큰일 났다. 나 분명 어제 밤에 찍으려고 했는데 잠깐 누웠는데 잠들었어. 아 망했어 이제. 자 봅시다. 우선 명나라 청나라 때 어떠한 명나라 청나라 명나라부터 청나라까지의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의 각국사를 먼저 볼게요. 우선 명나라를 건국한 거는 홍무제 또는 주원장이라고 불리는 명태조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자, 이 홍무제는 내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었지만 초창기 이 홍무제의 형제들이 다 뭐 때문에 죽었다 그랬어. 본인은 이제 절에 팔려가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굶주림으로 죽었다 그랬잖아. 근데 이때 이 당시에 굶주림이 어떤 가뭄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 그 관리들의 수탈이 굉장히 심했고 원나라가 이제 한족들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많이 죽은 점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원나라와 한족 그 관리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별걸 다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왕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거의 명나라를 아니 그러니까 중국을 통일했던 왕조 중에서는 유일하게 강남 지역에서 건국했던 사람이야. 강남의 남경 또는 금릉에서 건국했던 홍무제는 황제 독재 체제를 했는데 송태조의 황제 독재 체제랑은 다르게 이 사람의 황제 독재 체제는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리와 원나라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은 제상제를 아예 없애버려. 여기 지금 제상제 오른쪽에 너희 그 수업을 제대로 들었으면 여기 아예 X표가 쳐져 있어야 돼. X표가 쳐져 있어야 돼. 제상제를 없애고 이 제상제란 그 송나라의 어떠한 조광윤의 그 황제 독재 체제는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는 개념의 황제 독재 체제라서 전시를 도입했었지. 그런데 얘는 진짜로 황제 독재야. 그냥 자기 다 멋대로 해. 그러다 보니까 황제 밑에서 정말 그 사람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행정부서들이 좀 힘을 갖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가 있었잖아, 한국사에. 그런데 이제 강력한 왕권을 주장했던 이렇게 왕들은 대부분 의정부 서사가 아니라 육조 직계제를 택했잖아.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육부가 강화되게 된다. 그리고 전통을 부활시키는데 기존에 물론 원나라에서도 성리학은 관학이었지만 큰 의미가 없었다 그랬어. 왜 그랬지? 그렇지, 과거제 자체가 큰 의미를 두지 못했기 때문에. 원나라에서 벼슬을 하기 위해서는 몽골인 아니면 생목인이어야 됐으니까. 전통을 부활해서 성리학을 다시 관학화시키고 원래도 관학화했어. 근데 성리학을 관학화시키고 과거제를 강화하게 되고 또 생활규범을 쌓기 위해서 육유라는 걸 반포하게 됩니다. 생활규범을 위해서. 오케이. 자, 그다음에 향촌 질서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갑제라는 것을 도입하는데 내가 이갑제는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죠. 자세하게 설명해 줬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빼고 간단히만 얘기하면 10개 이호와 100개 값을 합쳐서 110의 이갑을 만들고 이 호들이 돌아가면서 그 갑수호들까지 어떠한 세금들을 다 걷고 어떤 질서를 유지시키는 거라고 그랬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다? 그렇지, 나라가 잘 굴러갈 땐 상관이 없는데 나라가 안 굴러가면 그 도망간 갑수들의 세금을 2가 메꿔야 되면서 2호가 메꿔야 되면서 2호들마저 다 갑수로 만들어버린 다 같이 이렇게 뭐 즐겁게 거지되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랬어. 자, 그다음에 명나라 최대 전성기를 구가했던 영락제입니다. 명나라 최대 전성기를. 자, 이 정난지변으로 인해서 왕이 된 사람인데 이 명나라 영락제는 원래 연왕이라고 불렸고 연나라 지역은 지금의 북경 지역인데 우리가 지금 고조선이나 그 한국사나 동아시아에서 배웠던 연나라 지역과 관련된 게 뭐가 있지? 그렇지, 위만이 옛 연나라 지역에서 넘어왔었고, 그렇지? 그다음에 고조선 때 연나라의 장군 징계와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웠던 거 그런 것들 기억해야 돼, 그렇지? 정난의 변화를 통해서 원래 주원장의 아들이 있었어. 이 영락제도 주원장의 당연히 아들이고 넷째 아들인가 그러고 홍무제의 첫째 아들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인 건문제가 주윤문이가 이제 두 번째 왕이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어떠한 나름의 개국 공신들이나 손자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그 중신들을 다 때려 죽여. 다 때려 죽이는데 문제는 영락제를 안 때려 죽였거든. 근데 사실 처음에 이 영락제의 강력한 번왕 세력을 막기 위해서 그 건문제가 먼저 견제를 넣었던 부분이 있어요. 지방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영락제가 이거에 반발하게 돼서 자기도 왕이 되기 위해서 뭐 이제 군대를 모으게 되지. 그래가지고 정난지변이 터져서 건문제는 박살나고 영락제가 등극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남경은 건문제의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왕 노릇을 하기에는 조금 꺼림칙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북경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북경으로 천도해서 자금성을 새로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모든 그 왕위를 찬탈한 왕들이 그렇듯이 정치를 잘해 욕을 안 먹으니까 대외적으로 엄청나게 팽창 정책을 하기 위해서 몽골을 원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활 베트남을 정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화의 원정을, 정화라는 이제 판보테감 정화에게, 황관에게 부대를 맡겨서, 해군을 맡겨서 먼 바다로 원정을 나가게 하는데, 이제 목적이야 작년 수능 특강에서 나왔듯이 뭐 이제 검문제, 도망간 검문제를 찾으러 갈 수도 있고, 정난지병에서 검문제의 시체를 발견을 못했거든. 도망간 검문제를 잡으러 갔을 수도 있고, 또 당나라 이후로 무너졌던 중국에 대한 조공책봉 질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조공 질서를 확대하기 위해서 보냈을 수도 있어.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화교가 엄청나게 확대되었는데, 문제는 이 당시에 화교가 처음 시작된 건 아니고 화교가 크게 발전하였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정통제가 문제가 되는데, 이 정통조 때는 정통제가 어린 나이에 황제에 올랐는데 이 옆에 있던 왕진이라는 황관이 정통제를 이렇게 꼬셨단 말이야. 아니 영락제처럼 훌륭한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직접 친정, 직접 전쟁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랬단 말이야. 영락제는 웬만한 전쟁을 다 자기가 직접 간 사람이거든. 특히 몽골 같은 경우는 몽골 원정 때는 거의 3번 가까이인가 참전해가지고 카라코름을 2번이나 뒤집어 엎었어. 적국 수도를 2번이나 쑥대밭을 만들어놨다고. 근데 정통제도 자기가 그렇게 영락제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뭐 5살짜리 어린애가 뭘 아냐 전쟁을. 홀라당 잡혀가지고 오히려한테 포로가 됩니다. 그게 바로 토목보의 변이야. 이렇게 되니까 영락제가 쌓아놨던 그 어떤 명나라의 강대국 이미지가 다 박살나면서, 예시 황제가 잡히네, 병신이네 이러면서 그렇게 싸우게 되거든. 그 이후에 나중에 토목보의 변에서 잡혀갔던 정통제가 풀려 나오면서, 당연히 뭐 풀려 나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새롭게 왕을 뽑았던 명나라는 혼란기가 오지. 지금 새로 뽑은 왕이 정통이냐, 아니면은 저기 뭐 옛날 왕이 정통이냐.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정통제인가봐. 씨발 미안해 썰렁개그에서. 자, 어쨌든 그래서 만리장성을 수축하게 돼. 왜냐면 군사력이 강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군사력 약하다는 게 뽀록이 났으니까 이제 성벽이라도 쌓아서 막아봐야겠는데, 그렇다고 이거 쌓는다고 뭐 적군이 안 쳐들어오나. 이미 군사력 병신인 거 다 뽀록 났는데. 그렇게 해서 만력제 때까지 북로남해, 즉 북쪽에서는 오이라트 새끼들이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외구 새끼들이 쳐들어오면서 국방비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또 죽으라는 생각은 없든지 당시가 바로 대항해 시대를 시작했던 때가 돼가지고 아메리카에 있는 은들이 엄청나게 중국으로 밀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따로 얘기해줬지. 그치? 아메리카를 점령했던 신대가 원래 신항로 개척은 뭐 때문에 시작됐어? 그렇지, 후추를 얻기 위해서야. 왜 후추를 못 얻었지? 그 후추를 공급해주던 비잔틴 제국과 오스만 제국이 둘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면서 오스만 제국 쪽이 중동 쪽에 있는 모든 교역권을 틀어막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육로로 통해서 넘어오던 후추가 더 이상 유럽에 싼 가격에 공급이 안 돼. 옛날에 경쟁을 2명이 할 때는 쌌지만 지금은 그 가격이 싸지 않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니다, 이 후추를 먹기 위해서, 고기에다 후추를 뿌려 먹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판론을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서쪽으로 오고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가는 그런 항로를 택하게 되는데, 포르투갈은 후추가 전행에 들어왔어. 그런데 에스파냐는 신대륙 쪽에서 후추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신대륙 쪽에 있는 다른 작물들, 뭐 플랜테이션 농장을 통해서, 대농장을 통해서 뭐 감자나 옥수수나 뭐 이렇게 담배나 이런 걸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이 당시 볼리비아와 멕시코 사이에서 발견된 엄청난 그 은이 매장되어 있는 포토시 은광이라는 곳에서 은과 금을 캐서 가져오든지, 그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그 너무나 많은 양의 은이 갑자기 유럽에 풀려버리면서 유럽에서 가격 폭락이 일어나게 되고, 은에 대한, 귀금속에 대한 가격 폭락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유럽인들은 이 은을, 유럽에서는 가치가 싸니까 유럽보다 가치가 비싼 중국으로 가져서 물건을 사는 데 쓰기 시작했단 말이야. 중국의 물건을, 뭐 비단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뭐 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중국의 은, 다시 말해 아메리카의 은이 유럽으로 넘어갔다 유럽에서 다시 중국으로 유입이 되면서 엄청난 양의 은이 유입되었는데, 그 은을 이용해서 장거정은 개혁을 하기로 마음먹었어. 장거정이라는 이제 에디터 쓴 사람이 나타나서, 이 장거정은 먼저 토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 토지에 딸려있는 사람과 어떤 그런 걸 파악한 다음에 모든 세금을 다 2가지만 빼고 다 없애버렸어. 그 2가지가 뭐냐면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지세와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정세야. 그래서 이 지세와 정세를 모두 다 은으로 내게 만들었단 말이야. 왜? 은이 가장 구하기가 쉬우니까. 간단하게 세금 제도를 정리해 준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재정 악화가 회복되고 정말 명나라가 중흥기를 만나 했더니 갑자기 임진왜란이 터져가지고 신종이 임진왜란에 군사를 보내느라고 너무나 많은 돈을 쓰는 바람에 명나라가 시원하게 멸망의 길로 걷게 됩니다. 자, 임진 정유 전쟁은 다다음 강의 때 다시 제대로 배우도록 하고,
임진 정유 전쟁 이후에 그 잠깐만 전화가 왔네. 야 진쌤이다.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학교 문 열었냐고.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후금을 건국했던 누르하치가 등장하게 되는데, 당시 후금을 견제해야 됐던 건 원래 명나라 요동 쪽에 있는 병사들이었어. 여진족이 크지 못하게 써야 되는데, 문제는 만역제가 임진을 할 때 원군을 이 요동의 병사들을 파견하게 되면서 이 후금을 견제해야 됐던 병사들이 엎어지고 나니까 후금이 너무 커버리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누르하치는 우선 팔기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팔기제는 천호백호제와의 차이가 뭐라 그랬지? 천호백호제는 여러 부족들을 다 쪼개가지고 인구 비율대로 균일하게 딱딱딱딱 집어넣는 거로 치면은, 팔기제는 부족들끼리 서로 뭉치게 해서 서로 그들 간의 경쟁 심리를 이용해서 어떠한 전쟁에 있어서 어떤 수행성이나 뭐 전투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그랬어.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를 치는 데에 대해서 조선에 출병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출병 요구를 잘 안 들어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 거지. 근데 광해군 때까지만 해도 그 자기네들에게 원군을 보내라고 했을 때 그니까 이 명나라는 자기네들이 도와줬으니까 조선에 출병을 요구한단 말이야. 후금을 막기 위해서. 근데 그때 광해군이 이제 그 제대로 전쟁을 겪었던 사람이잖아. 이 당시 이 광해군은 진짜 임진왜란을 잘 겪었던 사람이야. 뭐 왕자들이랑 뭐 이렇게 뒷속에서 숨어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못한다 그래서 그 말 잘하는 놈을 보낸다 그랬어. 그치, 외교 정책으로 말 잘하는 놈을 보낸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그 강홍립이 명나라하고 청나라 사이에서 이제 간 좀 보다가, 아니 후금 사이에서 간 좀 보다가 이거 후금이 이기겠네 하니까 후금한테 항복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랬더니 씨발 조선에서 개 씹선비 새끼, 유교 탈레반 씹선비 새끼들이 일어나가지고 저희 시벨람을 때려 죽여라, 우리나라를 다시 지어준 사람인데 이 지랄 떨면서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잖아. 어쨌든 후금 때는 팔기제를 기억하고 명나라가 조선에 출병을 요구했기 때문에 강홍립을 보내서 후금과 어떻게 뭐 항복을 하고 후금과 이렇게 사이가 좋았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했던 누르하치 아들이었던 홍타이지 때 조금 문제가 있어. 제가 홍타이지 때 홍타이지가 처음에 이제 그 사내간을 제외한 요동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그 철병 난공 불락의 요새인 사내간을 공격해야 되는데 명나라 패전병들이 조선 땅으로 넘어가서 조선 땅 가도라는 곳에서 이제 해처리를 펴고 계속 옆에서 갠세이를 쳐넣는 거야. 짜증나니까 쳐들어가기 위해서, 아이씨 근데 남의 나라 땅이니까 쳐들어갈 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계속 가도를 넘겨라, 그 개새끼들 명나라 새끼들 잡아서 나한테 넘겨,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 당시에 왕이 인조고 친명배검 정책을 펼쳤으니까 넘기겠어? 안 넘기겠지. 그래서 무슨 전쟁 터졌다 그랬지? 정유번쟁 터졌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제 황제를 칭호를 하고, 그 다음에 후금에서 대청제국으로 나라 이름 바꾸고, 종명도 여진에서 만주로 이름 바꾼 다음에 조선에 이제 사대를 요구했는데 그거 안 들어줘서 터진 게 뭐야? 병자전쟁이고. 그치? 이거는 여기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뭐 홍타이지는 요 정도 3개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청나라의 가장 전성기였던 강희제, 옹정제, 건룡제. 그래서 강과 건의 이름을 따서 강건성세라고 불리는 그 시대야. 자, 강희제는 3번의 난을 진압하고, 강희제는 사람을 칼로 때려 죽인 사람이야. 3번의 난이라 그래서 당시 최장의 어떠한 최강의 요새였던 사내간을 지키고 있던 게 오삼계라는 장수거든. 근데 오삼계가 열심히 지키고 있는 동안에 명나라는 이미 망해버렸어. 왜? 내부에서 반란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서 이자성의 난을 통해서 명나라 수도였던 어디가 무너져? 베이징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킬 사람이 없어져 버린 오삼계가 청나라 편에 붙어가지고 청나라에게 이제 길 안내를 해주면서, 청나라도 요동만 겨우 먹었던 나라가 갑자기 명나라 그 큰 땅덩이를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뭐 오삼계라든지 상가이라든지 경계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지방의 번왕으로 봉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번왕놈들이 까놓고 이제 본건제를 한 건데, 이 본건제는 사실 나라를 계속해서 통일 왕국을 유지해 나가기는 정말 힘들고 안 좋은 제도거든. 그래서 이제 이제 다시 먹을만 하니까 강희제가 힘을 좀 길러가지고 이 새끼들 이제 잡을 수 있게 하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도 씨발 배신이냐 이러더니 갑자기 뭐 지금까지 청나라에 붙어가지고 똥꼬 빨던 새끼들이 갑자기 뭐 명나라를 복구시키겠다고 지랄 연병을 하면서 이제 난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게 3번의 난이고, 그걸 때려 부순 게 강희제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정성공이라는 사람은 이 3번의 난과는 아예 틀리게, 3번에 있던 그 사람들과는 아예 틀리게 대만으로 건너가서 맨 처음부터 그냥 명나라를 복구시키겠다 이렇게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어. 이제 문제는 대만이 섬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 물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 섬 지역에 있던 절강성이나 복건성에 있는 그런 어떤 백성들을 털고, 또 그 백성들도 명나라 부흥운동에 합류하기 위해서 합류하고 이런 경우가 잦았는데, 그래서 강희제가 천계령이라는 걸 내려서 지역에 있는 그 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내륙 지역으로 빼고, 그렇게 해서 물자 부족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인력 부족도 느끼게 하고, 털어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대만을 정복을 했단 말이야. 천계령.
근데 옹정제는 뭐냐면 옹정제는 이제 사람을 주둥아리로 패기로 마음먹은 거야. 옹정제가 썼던 게 대의강미록이라는 건데 옹정제 말은 이거야. 야 니들은 지금 출신 지역에 따라서 중화와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과 덕이 없는 사람을 나누고 있다. 그러니까 중화민족과 오랑캐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중화라는 것은 출신 지역이 아니라 문화나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성에 의해서 해결을 봐야 되는 것 같다. 왜냐면 중원에서 태어나서도 존나 개 싸가지 없는 백경물처럼 이렇게 싸가지 없는 새끼가 있을 거고 저기 뭐야 그 오랑캐 지역에서 태어나서도 류영탁 선생님처럼 이렇게 좋은 인품 알아? 니들 표정이 왜 그래? 니들 표정이 왜 그래? 교감 선생님 인품 좋잖아. 대충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 그냥. 자 그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그 중화라는 것을 이게 지금 중화냐 오랑캐냐인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역 출신 지역이 아니라 바로 뭐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이나 덕이다 이거야.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뭐 한족 통치를 위해서 당근이나 채찍을 사용했었는데 이 사람 때 굉장히 이제 편찬 사업이 많이 일어나거든. 그 편찬 사업은 좀 이따 배우고. 그래서 주둥아리로 내부의 불만을 칼로 내부의 불만을 패고 주둥아리 내부의 불만을 팼어 강희제와 옹정제가. 그 다음에 이제 건룡제가 당시 최대의 영토 청나라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티베트나 신장이나 몽골이나 타이완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지금 중국의 국경이 사실 이때 거의 완성됐고요. 여러 민족으로 건설된 대제국이 이때 건설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내가 네르친스크 조약을 여기다 붙였던 것 같은데 걸륭제 아니고 강희제거든. 혹시 네르친스크 조약이 여기 붙어있는 사람들은 강희제를 수정해주고 강희제와 표트르 대제가 맺었던 조약이 네르친스크 조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족 통치의 방법에 대해서 봅시다. 한족 통치의 방법에 대해서 당시 이제 한족을 통치하는데 당근과 채찍 방식을 둘 다 썼는데 당근은 뭐냐면 신사 계급의 특권을 그대로 유지해줬다는 거야. 신사가 뭐지? 명나라 때 생긴 새로운 지배 계급이지. 뭐와 뭐를 합쳐서 관리와 관리 준비하는 학생들을 합쳐서 그치? 그게 바로 신사라 그랬어. 나라가 바뀌면 원래 지배층도 다 바뀌어야 돼.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배층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해줬어. 그러면 그 지배층은 자기가 받아먹던 게 있고 편하게 살던 게 있기 때문에 그 권리만 유지해줘도 그 윗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개처럼 충성을 바친단 말이야. 이게 바로 친일파잖아. 그치? 그 다음에 그 한족들의 어떠한 문화적인 어떠한 그런 우리가 문화인이라 너희 충분히 우리한테 지배 받아도 돼 이런 어떠한 그런 세뇌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편찬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이 당시에 되게 잘 나가고 있던 성리학이나 양명학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고증학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문헌이나 보고 이렇게 책이나 봐야 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사고전서, 대백과사전이나 고금도서 집성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책들을 다 집대성하는 그런 류의 대편찬 사업을 주로 하게 되고 반대로 채찍으로 변발 머리를 싹 깎아서 황비옥 머리 만들게 되고 호복 그 오랑캐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양명학이나 성리학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랑캐를 비판하고 이런 그러니까 자기네 청나라 만주족을 비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상 통제를 하게 되지. 이게 나중에 뭐 분석행위나 진시황해 아니면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하고도 같이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경제를 보면 우리 이미 1조 편법이라는 개념의 어떤 은으로 내는 세금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지정은제로 바꿉니다. 지정은제로. 이것은 뭐냐면 사람은 세금을 안 내고 싶은 게 정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땅은 숨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땅에 대한 세금은 피할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은 숨길 수가 있단 말이야. 몇 명을 낳았는데 뭐 아들 7명 낳았는데 그 세금 관리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들 5명은 뒷산 가가지고 니네 하루 이틀만 있다가 돌아와라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아들 둘이에요. 아들 7명 낳긴 했는데 5명은 어렸을 때 죽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깔 수가 있었단 말이야. 어차피 인구 집계도 안 되고 세금도 잘 안 내니까 그냥 정세조차도 없애버린 거야. 지정은제라는 거는 정세를 없애고 즉 머릿수로 내는 세금을 없애고 땅에만 세금을 남겨가지고 그것을 은으로 걷는 게 지정은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인구 등록이 이루어지고 이 당시에 구황작물 신앙로 개척을 하면서 구황작물 뭐 감자나 고구마 같은 구황작물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인구가. 그 다음에 또 세국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광저우라는 항구에서 공행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그 광저우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 외의 지역에서는 외국인들이 물건을 살 수 없도록.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나가는 물건들의 어떤 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나중에 보면은 백년교의 난으로 쇠퇴가 일어나게 돼. 역시 뭐 백년교는 원나라 때도 있었지만 중국이 쇠퇴하는 데는 이런 식의 난이 등장하게 되고 19세기에 아편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서양 열강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중국을 어떻게 하면 갈라먹으면 맛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면서 갈라먹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한국과 일본, 베트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나 일단 지금 학교 가서 애들 좀 때려잡고 그 다음에 다시 찍든지 말든지 할 거야. 안녕.